최근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이례적인 장면은 달러가 강하지 않은데도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 479원까지 치솟으며 1 48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숫자만 보면 마치 글로벌 달러 강세 국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8선까지 내려오며 오히려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번 환율 급등은 달러 문제가 아니라 원화 문제라는 점에서 기존 환율 사이클과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리스크 확대로 달러 수요가 늘어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미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했음에도 환율이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금리 차나 달러 가치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국내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바로 원화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다. 최근 몇 달간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상쇄할 만한 공급은 눈에 띄게 부족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풍이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 11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55억 달러를 넘었고 10월에는 6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 자산 배분의 변화로 해석된다. 국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개인 자금이 구조적으로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장기 해외 투자 역시 중요한 변수다.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리밸런싱과 추가 집행이 겹치면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 기업 측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말 결제와 송금 수요, 수입 대금 지급, 그리고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환해지 수요까지 동시에 몰리면서 달러를 사야 하는 주체는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이를 팔아줄 쪽은 많지 않다.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는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연되고 있고 외국인 자금 유입도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수급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환율은 달러 약세라는 글로벌 환경과 괴리된 채 높은 수준에 고착되고 있다. 이 괴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수입 물가다. 이미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수입 물가가 오른 것은 환율 효과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이 수입 물가는 통상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 즉, 지금의 환율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이어질 물가 압력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 대응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환율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릴 경우 원화 약세는 더 심화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안정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환율 급등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수급 문제와 자본 흐름의 변화가 표면 위로 드러난 결과다.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약해진 이 상황은 앞으로의 물가, 금리, 자산시장 전반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환율의 본질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 이후 전개될 경제 흐름 역시 오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원달러 급등을 이해하려면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익숙한 설명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시장의 본질은 달러의 절대적 강세가 아니라 국내에서 달러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동시에 늘어나며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도하는 수급 쇼크에 가깝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 달러가 글로벌 차원에서 약해지는 구간인데도 원달러가 1, 47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장중 1, 479원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는 신호다. 수급의 첫 번째 축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다. 11월 한 달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55억 달러를 넘었고 10월에는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해외 주식이 인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외환 시장에서 즉시 달러 매수 주문으로 바뀌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개인이 해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그 순간 달러 수요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달러 수요는 일회성이 아니라 투자 경험이 누적될수록 반복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환해지 수요까지 동반한다. 즉, 개인의 해외 투자 확산은 외환 시장에서 상시적 달러 매수층을 두껍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두 번째 축은 국민연금의 장기 해외 투자다.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해외 자산 비중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왔고 그 과정에서 큰 규모의 달러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연말에는 자산 배분 조정, 집행 일정, 환해지 전략이 맞물리면서 달러 매수 타이밍이 겹치기 쉽다. 개인 투자자 수요가 광범위한 소액의 합의라면 국민연금 수요는 집중된 대규모의 실행으로 시장의 체감 압력을 키운다. 여기에 기업의 결제 송금 수요가 세 번째 축으로 더해진다. 연말은 수입 대금 지급, 해외 법인 송금, 달러 결제 일정이 몰리는 시기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불안정할수록 결제를 미루기보다 선제적으로 달러를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이는 지금이 비싸도 더 비싸지기 전에 사두자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수요를 더 앞당긴다. 또한 환율 변동에 대비한 환해지 수요가 겹치면 단순 결제 목적을 넘어 파생상품, 선물환 등으로 달러 수요가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개인 연기금, 기업이 동시에 달러를 사는 국면이 만들어지면 외환 시장은 달러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구조가 된다. 문제는 공급 측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의 대표 축은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고 변동성이 커지면 수출 기업은 달러를 즉시 팔기보다 보유를 늘리거나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경향이 생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환율에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달러 공급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공급 공백은 더 커진다. 즉, 달러를 팔아주는 쪽은 주저하고 달러를 사려는 쪽은 서두르는 전형적인 불균형이 고환율을 고착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일반적인 환율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해져도 국내 수급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달러는 내려가지 못한다. 오히려 달러 약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환율이 눌렸다가 대기하던 달러 매수 수요가 다시 들어오며 재차 상승하는 식의 되돌림이 발생한다. 이처럼 수급이 만드는 고환율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급의 핵심 주체들이 구조적으로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는 국내 자산 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연결돼 있고 국민연금의 해외 비중 확대는 제도적 장기 전략이며 기업의 결제 해지 수요는 실물 거래의 반복에서 나온다. 따라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달러가 약해지면 내려간다가 아니라 달러를 사야 하는 구조가 완화되거나 달러를 팔게 만드는 동기가 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괴리된 채 높은 수준에서 버티며 다음 단계로는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금리 정책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연쇄 부담을 만들어낸다. 환율이 470원대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이 비싸졌다는 생활 체감의 문제가 아니다. 고환율은 경제의 가격 체계 전체를 한 단계씩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비용 인상 경로를 갖고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수입 물가다.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했고 5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언급된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수입 물가가 올랐다는 점이다. 원자재나 중간재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해도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 2% 이상 뛰면 원화 기준 수입 단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 압력은 곧바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통상 수입 물가 상승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 출고가, 유통 가격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즉, 지금의 고환율은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미래형 리스크다. 당장 마트 가격표에 한 번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과소평가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업의 원가 구조에 누적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온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부품, 소재, 장비 등 제조업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환율의 충격이 광범위하게 퍼진다. 에너지 가격은 전기, 가스, 운송비, 물류비로, 곡물과 사료는 식품 가격과 외식비로, 반도체, 화학, 기계 부품은 내구재와 산업재 전반의 가격으로 전이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랐을 때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첫째, 마진을 깎고 버틴다. 둘째, 가격을 올린다. 셋째, 생산 투자를 줄인다. 문제는 고환율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으로 인식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선택이 빠르게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일시적 환율 급등이면 기업은 재고 조정이나 단기 해지로 흡수하려 하지만 1,470, 1,480원대가 굳어지면 원가 상승을 구조적 변수로 보고 판매가 인상, 납품 단가, 재협상, 인건비, 마케팅비 축소 같은 형태로 대응한다. 그 결과 물가 상승은 단순히 특정 품목의 문제를 넘어 소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물가의 성격도 중요하다. 수요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라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진정시키면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과 수입 비용이 밀어올리는 물가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때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 경기 둔화만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자산의 금리 매력이 낮아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 부담도 동시에 커질 수 있다. 즉, 물가와 환율이 동시에 불안한 국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급격히 줄어든다. 이 딜레마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율과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재개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힘을 얻는다. 결국 고환율은 한국은행에 두 겹의 제약을 건다. 첫째, 수입 물가 상승이 향후 CPI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 정책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고, 둘째, 금리 인하가 다시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 시점을 뒤로 미룬다. 이 과정에서 가계는 실질 구매력이 깎인다. 임금이 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는다면 생활비가 늘고 실질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둔화된다. 기업은 원가 상승과 수요 둔화를 동시에 맞게 되고 이익률이 약한 업종부터 타격이 커진다. 특히 원가 전가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은 환율발 비용 상승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비용과 함께 누적될 경우 연쇄적인 유동성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고환율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물가, 금리, 기업 실적, 가계 소비를 관통하며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는 변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환율이 더 오를까만이 아니다. 이 환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넘어오는 구간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더 실전적인 관전 포인트다.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시장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로 바뀐다. 지금 국면에서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포위망에 들어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원화 약세 압력이 강화되고 원화 약세는 다시 수입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그 결과 통화정책이 되레 더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열릴 위험이 커진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원래 경기 방어 카드다. 소비와 투자가 둔화될 때 차입 비용을 낮춰 민간의 부담을 덜고 경제를 완만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율이 1,470, 1,480원대에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인하의 부작용이 인하의 효과를 잠식할 수 있다. 금리를 내리면 금리차 관점에서 원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진다. 그 자체가 즉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외환 시장은 방향성을 가격에 선반영한다. 특히 시장이 이미 원화 수급 불균형을 환율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신호가 달러 매수 심리를 부추기기 쉽다. 달러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기업은 결제 시점을 앞당기고 개인은 해외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며 기관은 환해지를 강화한다. 이 모든 행동이 다시 달러 수요를 키워 환율을 떠받친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기대의 연쇄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다. 게다가 고환율이 가져오는 물가 압력은 중앙은행의 목표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입 물가 상승은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임금 협상과 가격 책정에 반영되며 물가가 끈적해질 가능성이 생긴다. 중앙은행은 물가 기대가 고착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따라서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어도 물가와 환율 불안을 방치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신뢰가 흔들리면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더 강한 긴축을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제약은 자본 흐름이다. 원화 약세가 단지 환율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 특히 주식 채권 시장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외국인 자금은 단순히 기업 실적만 보지 않는다. 트어니, 환율 변동성, 정책 일관성, 재정 건전성, 지정학 리스크까지 종합해 위험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한다. 환율이 불안한데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한국 자산을 보유할 때 감수해야 하는 환차손 위험이 커진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연말 연초처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활발한 구간에서는 이런 심리가 수급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 시장은 그렇다면 언제 가능하냐를 따진다. 여기서 핵심 조건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환율의 안정이다. 단지 하루 이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원화 수급이 정상화되며 달러 매수 압력이 꺾였다는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 해외 투자 수요가 완화되거나 기업의 달러 결제 수요가 계절적으로 잦아들거나 외국인 자금이 의미 있게 유입되어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자산시장, 특히 주거 관련 시장의 안정이다. 국내에서는 금리 결정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은 완화되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 기대를 자극해 가계부채의 재팽창을 유도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커지고 중앙은행은 다시 정책을 정상화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과 부동산이라는 두 개의 민감한 축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해야만 정책 전환의 명분과 안전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움은 정책의 시간차다. 환율이 안정되는 데는 수급과 심리의 변화가 필요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데는 전이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며 부동산이 안정되는 데는 금리와 신용 사이클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어느 하나가 좋아졌다고 바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모든 변수의 방향성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 복합 조건이 시장에선 금리 인하 재개가 쉽지 않다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통화정책은 단순히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환율, 자본 유출, 물가 전이, 가계부채라는 4개의 제약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중 방정식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경기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과 물가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다음 국면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가다. 그리고 그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의지보다 시장의 수급, 기대, 그리고 신뢰다. 고환율이 수급의 결과라면 그 수급을 더 뿌리 깊게 만드는 배경에는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단순한 숫자 자랑이나 통계의 업데이트가 아니다. 시장이 이 수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경제의 체력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대목은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국가 채무뿐 아니라 공기업의 차입과 보증, 사업 구조를 통해 준정부 부채가 팽창할 경우 위기 국면에서 결국 그 부담이 어디로 귀결될지에 대해 시장은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언젠가 세금이든 요금 인상이든 더 많은 국채 발행이든 형태를 바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10월 기준 86조 원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흐름까지 겹치면 재정의 일시적 악화가 아니라 구조적 적자 경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진다. 구조적 적자는
경기만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종류가 아니다. 복지, 이자 비용, 인구 구조 변화, 공공요금 억제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경기가 반등해도 적자가 쉽게 줄지 않는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이 지점부터 시장이 보는 관점은 한국이 지금 돈을 얼마나 쓰는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로 바뀐다. 바로 이 프레임 전환이 통화와 외환 시장의 파급을 만든다. 재정 부담이 구조화될수록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변한다. 시장은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기만 보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변수까지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향후 금리 수준을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고 그 유인이 현실화되면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는 약해진다. 물론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정이 커지면 결국 정책 전반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칙을 우선 적용한다. 이때 환율은 단순히 달러 원 교환 비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 조합에 대한 신뢰를 숫자로 환산한 결과처럼 움직인다. 즉,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민감해지고 환율이 민감해지면 물가와 금리의 정책 여지가 줄어들며 정책 여지가 줄어들면 다시 시장 신뢰가 경직되는 악순환이 열릴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부채의 확장은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만든다. 공기업 부채가 늘면 미래 현금 흐름을 방어하기 위해 요금 인상, 투자 축소, 비용 절감 같은 선택이 뒤따르기 쉽다.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세수가 약해지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지는 구조적 고리가 형성된다. 시장이 나라빚 1700조를 단지 재정 뉴스가 아니라 경제 체력의 경고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이런 환경에서는 자금의 성격이 바뀐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던 돈이 정책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자금은 보존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이동한다. 영상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맥락도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다.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통화 가치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 우려는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만든다. 금 같은 자산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책 조합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손상받기 덜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나라빚 1700조라는 숫자는 현재의 부담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선택지를 줄이는 제약이다. 환율이 수급 문제로 출발했더라도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커질수록 그 수급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시장은 원화를 평가할 때 금리만 보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까지 함께 본다. 그리고 이 신뢰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기보다 환율의 고착, 물가 압력의 누적, 금리 정책의 경직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진행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관전 포인트는 부채가 많다는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이 부채가 경제와 정책의 신뢰를 어떻게 재가격화하고 있는가를 읽는 것이다. 원화 약세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국면에서 시장의 자금은 수익을 떼는 돈에서 가치를 지키는 돈으로 성격이 바뀌기 쉽다. 이것이 바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는 메커니즘이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수입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식의 등락만 보지 않는다.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무엇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한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리스크가 통화 가치와 정책 신뢰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수록 원화로 표시된 자산의 실질 가치는 환차손 위험과 물가 상승 위험이라는 이중의 압력을 받는다. 반대로 금과 같은 자산은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여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희석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보존 수요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영상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고 있다는 흐름을 강조하는데 이때 금의 상승 논리는 단순히 위기면 오른다가 아니라 정책 조합이 불안정할수록 실질 가치를 방어하려는 수요가 두꺼워진다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여기에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확대와 금리 인하 환경을 근거로 골드만삭스가 2026년 말 온스당 900달러 가능성을 언급한 맥락도 같은 선상이다. 금리 하락은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을 낮추고 정책 불확실성은
금의 보험 가치를 높인다. 특히 원화 투자자 관점에서는 국제 금 가격의 방향만큼이나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 국제 금이 상승하고 환율까지 높게 유지되면 국내 체감 금 가격은 이중 상승으로 반응할 수 있고, 국제 금이 횡보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금 가격은 버틸 수 있다. 반대로 국제 금이 상승하더라도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 국내 금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금을 보더라도 핵심은 국제 금과 환율의 조합이다. 한편 위험자산 쪽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영상 후반부는 미국 증시의 하락과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다. 오라클 실적 부진.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았지만 마진 압박 우려 한마디로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며 AI 관련주 전반이 흔들렸다는 대목은 중요한 힌트다. 시장이 실적 그 자체보다 마진과 가이던스에 더 민감해졌다는 뜻이고, 이는 거품 논쟁이 존재하는 섹터에서 심리적 투매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실적이 무너진 게 아니라면 급락 이후 저가 매수가 유입될 여지도 크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다. 동시호가 기준 코스피가 2% 내외 하락, 코스닥이 0.7% 내외 하락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코스닥이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더 큰 시장임에도 상대 낙폭이 더 작게 예상된다는 것은 이미 시장 내부의 수급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전 랠리가 외국인 주도라기보다 기관 수급, 연말 윈도 드레싱 성격이 강했다면 단기 조정이 와도 공포에 던지는 매도가 장기적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여기서 실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다. 지금 시장은 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고 환율, 물가, 금리 재정 수급이 서로 얽히며 자금의 이동 경로를 바꾼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상승장, 하락장 같은 이분법이 아니라 고환율 장기화 시나리오와 환율 정상화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고환율이 유지되면 수입 물가와 CPI 전이가 부담이 되고 한국은행의 완화 여지가 줄어들며 외국인 수급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금과 달러성 자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방어형 업종의 상대 매력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깊게 전개되거나 시장이 그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면 원달러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여지도 생긴다. 이 경우 국내 증시는 환율 안정과 함께 심리 회복이 동반되며 낙폭이 컸던 성장주나 반도체, 부품주에서 되돌림이 강해질 수 있다. 결국 제6부의 메시지는 무조건 금, 무조건 주식이 아니다. 핵심은 자금이 왜 이동하는지를 이해하고 환율과 정책 제약이 만들어내는 국면 변화에 맞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 수급과 신뢰의 문제로 환율이 높아졌다는 사실, 그 한 문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